내 집 안방에서 남편의 불륜을 지켜보며 술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고백이 아니라 배인순 씨의 결혼 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문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디바 펄 시스터즈의 배인순. 1968년 데뷔, 1969년 MBC 10대 가수 가왕. 커피 한 잔으로 한 시대의 자유와 욕망을 노래하던 그녀는 왜 전성기의 한가운데서 무대를 떠나야 했을까? 1976년 재벌 회장과의 결혼은 모두가 부러워한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선택은 정말 행복으로 이어졌을까?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왜 방송에서, 무대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을까? 외출 하나에도 이유가 필요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눈치를 봐야 했던 삶.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집 안방에서 벌어질 일을 피해 거리로 나가야 했던 밤. 그날 그녀는 왜 아내의 자리가 아닌 방을 비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은 왜 위도를 숨기지 않았을까? 자서전 속에 등장하는 배우 제이, 가수 엘, 해외로 떠났다는 케이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름은 지워졌지만 시기와 특징은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대중이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그 여성들.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남긴 흔적이었을까? 배인순 씨는 훗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나만 모르는 척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이 만들어낸 질서였을까? 22년을 버틴 끝에 맞이한 1998년의 이혼. 언론은 그녀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약속된 금액은 50억 원.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손에 들어온 돈은 25억 원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그 돈은 왜 설명되지 않았을까? 나머지 25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왜 그 누구도 그 차이에 대해 묻지 않았을까? 배인순 씨는 그 돈을 위자료가 아니라 22년 퇴직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것은 침묵의 대가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을까? 이혼 후 그녀는 자유를 얻고도 왜 5년 동안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었을까? 그리고 2003년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책으로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연민이었을까? 이해였을까? 그러나 왜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상실이었을까? 진실을 말한 대가로 그녀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져야 했을까? 지금의 배인순 씨는 어디에 서 있을까? 재벌가의 안주인도 무대 위의 여왕도 아닌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돈일까? 자유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일까? 이 이야기는 한 가수의 몰락이 아니라 한 여성이 권력과 침묵, 사랑과 굴욕을 통과하며 자기 이름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배인순 씨가 태어난 1948년의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가 차에 가시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거리에는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긴장과 절제가 배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자라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 출신으로 해외를 오가며 서구 문화를 접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 역시 당시로서는 드물게 교육을 받은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영어 단어가 섞인 대화가 오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인순 씨는 훗날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트로트를 들을 때 우리는 집에서 외국 노래를 들었어요. 그 말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거리감과
동시에 남들과 다른 세계를 먼저 보았던 어린 시절에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라디오 앞에 앉아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던 소녀. 거울 앞에서 몰래 춤을 추며 무대라는 단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몸으로 리듬을 느끼던 시간들. 그녀에게 노래는 배워야 할 기술이기보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에게 요구되던 것은 조용함과 단정함, 그리고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인순 씨의 집에서는 여자는 일해야 한다라는 말보다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이 더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노래가 좀 주면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 말은 격려이자 허락이었고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또래보다 조금 일찍, 조금 다른 방향으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태어났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국경을 넘어 있었던 소녀. 훗날 미니 스커트와 허스키한 목소리로 시대를 흔들게 될 배인순 씨의 뿌리는 바로 이 조용하지만 남다른 가정의 풍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8년 어느 날, 아직 흑백 텔레비전이 겨우 보급되기 시작하던 서울의 거실에 낯선 장면이 펼쳐집니다. 화면 속에는 기존 가수들과 전혀 다른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미니스커트, 로봇처럼 굳어있던 무대 매너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유로운 몸짓, 그리고 귀를 찐 듯하면서도 묘하게 끌어당기는 허스키한 목소리. 바로 펄 시스터즈, 배인순 씨와 배인숙 씨 자매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흑백 영화에 갑자기 총천연색 물감을 들이부은 느낌이었다. 그만큼 충격은 컸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인순 씨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다방에 모여있던 젊은이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어른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가수가 왜 저렇게 노래를 해?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한편 누군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펄 시스터즈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억눌린 시대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욕망을 대신 흔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배인순 씨의 무대는 기존 여성 가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얌전함 대신 당당함, 단정함 대신 관능에 가까운 에너지.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보다 온몸으로 토해내듯 표현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음악 관계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소울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느꼈다. 데뷔와 동시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에는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거리의 젊은 여성들은 펄 시스터즈를 흉내내며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거셌습니다. 너무 야하다, 시대를 어지럽힌다는 말들이 신문과 어른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찬사와 비난의 한가운데서 배인순 씨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았어요. 바로 그 순진함과 용기가 펄 시스터즈를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이 처음 전파를 탄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노래는 조용히 스며든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고. 다방의 스피커에서 기타 전주가 흘러나오자 종업원은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잠시 내려놓았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렸죠. 배인순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가사는 단순한 연애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점잖은 척 감정을 숨기던 시대에 여자의 기다림과 갈증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래한 곡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저게 무슨 노래냐고 말했지만 젊은이들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듯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흘러나왔고 거리의 다방마다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패션도 달라졌습니다. 미니스커트와 판탈롱 바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거울 앞에서 배인순 씨의 표정을 흉내내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1969년 그 열기는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펄 시스터즈는 MBC 10대 가수 가왕에 오르며 데뷔 불과 1년 만에 정상에 섭니다. 방송국 복도에서는 요즘 제일 무서운 이름이 펄 시스터즈래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고 출연섭에는 늘 대기 명단이 길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에서는 환호가 너무 커 무대가 흔들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배인순 씨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땐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몰랐어요. 20 초반의 나이에 그녀의 하루는 비행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조명, 함성, 박수, 그리고 또 다른 무대. 그러나 그 화려함 뒤편에서 그녀의 삶은 점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커피 한 잔에 달콤한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정작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9년 배인순 씨의 이름은 더 이상 특정 프로그램이나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그녀는 가수가 아니라 현상이 되었습니다. MBC 10대 가수 강 발표가 있던 날 방송국 로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결과가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데뷔한 지 불과 1년, 그것도 기존 가요 문법을 완전히 깨뜨린 신인이 정상에 오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서 트로피를 받아들고 서 있던 배인순 씨는 훗날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21살의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엔 그 환호는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후 그녀의 하루는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방송국, 낮에는 레코딩, 밤에는 지방 공연. 매니저는 늘 시계를 보며 재촉했고 대기실에서는 다음 순서 준비하세요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면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되뇌렸다고 합니다. 실수하면 안 돼. 오늘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 말은 다짐이자 스스로를 옥죄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펄 시스터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구름 같은 관객이 몰렸고 이동하는 길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떠났던 공연에서는 무대 아래에서 터져나온 함성 때문에 스태프들이 안전을 걱정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환호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배인순 씨는 웃고 노래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낯설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너무 빨리 찾아왔고 세상은 그녀를 쉴 새 없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늘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모습이었고 그녀는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했습니다. 그 화려한 1969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이자
동시에 가장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969년의 성공은 단순히 음반 판매나 트로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를 전후로 배인순 씨와 펄 시스터즈는 노래를 넘어 하나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다방과 길거리, 학교 앞 문방구 근처에서 젊은이들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나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인순 씨가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끄며 요즘 애들 다 망친다고 혀를 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화면 앞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멋있다. 그녀의 노래는 여자도 욕망을 말할 수 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여성 가수들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노래하던 것과 달리 배인순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펄 시스터즈가 나오고 나서야 무대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차림을 바꾸고 부모에게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해보려 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컸습니다. 신문에는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실렸고 어른들은 가수가 너무 나선다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배인순 씨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채 그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노래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하고 싶은 대로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펄 시스터즈는 그렇게 한 세대의 공기를 바꾸었고, 배인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시대의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던 그 시절, 그녀는 스타이기 이전에 변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던 그 시절, 배인순 씨의 하루는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케줄표가 먼저 보였고, 그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곡을 불러야 하는지, 언제 웃어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늘 분장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가요.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무대에 오르기 전 매니저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녀는 매일 어제의 자신을 넘어야 했고, 그 기준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사랑했지만 노래를 둘러싼 세상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며 음악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수들이 등장했고 더 자극적이고 빠른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펄 시스터즈를 원했지만 동시에 늘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체력을 조금씩 뒤로 미뤘습니다. 몸은 무대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려한데 이상하게 외로웠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 조명이 꺼졌고 환호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남는 것은 텅 빈 대실과 다음 일정뿐이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대 밖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상상은 점점 구체적인 도피처가 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성기의 끝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그림자는 이미 이 시절 조용히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6년 모두가 여전히 펄시스터즈의 이름을 부르던 시절에 배인순 씨는 뜻밖의 결정을 세상에 알립니다. 결혼, 그리고 무대에서의 은퇴. 그 소식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리기에는 너무 컸고 방송국 복도를 떠돌던 소문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왜 지금이죠? 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지만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짧게 남긴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전념하고 싶어요. 그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피로와 갈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배인순 씨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고 이름만으로도 무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이미 무대보다 무대 밖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화장을 지운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스케줄에 묻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 결혼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안정 보호, 그리고 무대 밖의 삶. 그것은 도피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 는 충고가 이어졌고 특히 펄시스터즈의 해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무대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는 스타로서의 화려함보다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발표와 함께 펄시스터즈의 활동은 정리되었고 전성기의 조명은 그렇게 갑자기 꺼졌습니다. 팬들은 허탈해했고 업계는 아쉬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선택을 두고 자기 손으로 날개를 접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택한 것이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택의 당사자는 그 어느 쪽도 확신하지 못한 채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박수는 멀어졌고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빈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과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과 신문 독자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응이 쏟아졌고 다방에서는 커피잔 위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공연이 취소된 날 표를 손에 쥔 채 공연장 앞에 서 있던 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질문이 허공에 남았고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커피 한 잔이 흘러나왔지만 그 노래는 어제와 다른 감정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갑자기 놓쳐버린 느낌처럼 말입니다. 업계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수가 가장 빛날 때 내려오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대중을 너무 가볍게 본 선택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여성 가수에게 결혼은 곧 퇴장이라는 오래된 인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고, 그 말들은 배인순 씨의 선택을 개인의 결단이 아닌 시대의 관습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방송국을 찾았을 때 익숙하던 복도는 낯설게 느껴졌고, 스태프의 인사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지내시죠? 라는 말 뒤에는 더 이상 무대에서 볼 수 없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쉬워하는 건지, 원망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혼란 속에서 팬들의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짧은 글과 함께 왜 우리를 떠나세요? 라는 질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축복과 비난 사이에서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무대는 다른 이름들로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가수들이 등장했고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리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고, 누군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품었습니다. 그 모든 반응 속에서 배인순 씨는 조용히 무대 밖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관객이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남긴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뒤늦게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펄 시스터즈의 활동이 정리되면서 무대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이름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의 순서는 다시 채워졌고, 포스터는 교체되었으며, 방송국 스튜디오는 늘 그렇듯 다음 녹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인순 씨에게 그 변화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숨쉬며 노래했던 무대가 갑자기 사라진 뒤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 갈 곳이 없었고, 대기실의 소음 대신 집안의 정적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은 무심코 시계를 보다가 오늘은 녹화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며 허탈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수로 불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호칭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시 노래하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돌아와도 돼. 지금 다시 나오면 여전히 통할 거야. 그러나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대 위에서 쌓인 피로와 공허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펄 시스터즈라는 이름은 혼자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매로서 함께 서야 했고, 그 시절의 에너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난 건 노래가 아니라 그때의 나였어요.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음악은 점점 더 빠르게 소비되었고, 대중은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자극을 원했습니다. 펄 시스터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느꼈던 충격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 흐름을 보며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자신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손 멈추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정말 내가 불렀던 노래 맞나? 익숙하면서도 먼 목소리가 시간을 건너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펄 시스터즈는 공식적인 해체 선언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수도 작별 인사도 없이 끝난 무대. 그러나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인순 씨의 커리어에서 이 시기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한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이 내려간 자리에는 더 이상 가수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6년 배인순 씨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그녀의 곁에는 동아그룹의 젊은 회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라 불렀고 그녀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배인순 씨는 훗날을 내다보는 여유보다는 당장의 안식이 더 절실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쏟아지던 시선과 기대,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던 시간 끝에 누군가 이제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존재는 큰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속삭이듯 말이 오갔습니다.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 가수에서 재벌가 며느리라니. 그녀 역시 마음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전부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선택이 자신을 무대 밖에 평범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지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래 말고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 말에는 지친 숨결과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언론은 그녀의 드레스와 미소를 비췄고 기사 제목에는 전설의 디바, 재벌가로 가다라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화려한 사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규칙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공연 일정 대신 가문의 일정이 생겼고 무대 의상 대신 격식을 갖춘 옷이 옷장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새로운 역할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넓은 집 안을 걸으며 이제는 여기서 내 삶을 만들면 되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힘든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편하게 지내.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고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곧 통제와 경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출은 이유가 필요했고 만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녀는 조금씩 무대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이 선택이 단순히 삶의 무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잃어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의 배인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안식처가 아니라 훗날 그녀가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부르게 될 공간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배인순 씨의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맞이한 삶은 여유롭고 안정적일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점점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압도한 존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집 안에 울리는 발소리만으로도 긴장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배인순 씨는 늘 몸을 낮추고 말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명확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눈빛 하나로 제지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집안의 질서는
묵묵한 복종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자연스럽게 제한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눈치를 봐야 했고 누구세요? 라는 질문은 늘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결혼의 일부라 여기며 견뎠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가르쳐준 말, 참고 견디면 된다는 믿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 안서만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 밖의 소문은 그녀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녀는 가장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 밖에서 말이 많더라. 그제야 그녀는 자신만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따져 묻거나 따로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자일까? 그 문장은 체념에 가까웠고 하루를 버티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낳았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만은 상처 없이 키워야지 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손님이 거의 없는 집, 남자 비서들과 손님들만 드나드는 공간에서 그녀는 말을 아껴야 했고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소문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인 응어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 맞을까?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같은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배인순 씨의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 견디는 시간의 연속이 되었고 화려한 저택은 서서히 그녀의 세계를 가두는 벽이 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배인순 씨의 밤은 점점 더 길고 잔해졌습니다. 낮 동안의 침묵과 체념은 해가 지면 다른 얼굴로 변했고 저택의 불이 하나둘 켜질수록 그녀의 몸은 먼저 굳어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던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실에 앉자마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쇼핑 좀 하고 오지. 그래, 누가 오기로 했어. 배인순 씨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묻자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짧게 덧붙였습니다. 배우 제이야. 그 한 문장은 질문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에게 내려진 통보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녀는 그날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들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냄새와 얼룩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모욕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이혼을 강요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 밤 이후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손님들이 집 안에 모여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젊은 여배우 K도 있었습니다. 술이 돌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셋이서 옆방으로 가자.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두 여자의 손을 잡고 침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배인순 씨의 몸은 얼어붙었고
소리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지워져도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웃고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벽 쪽에 서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존재는 투명해졌고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고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가문의 질서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너무 오래 참는 법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인순 씨는 밤마다 자신을 접어 넣었습니다. 노래하던 목소리도 무대 위에서 쌓아온 자존심도 하나씩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절을 돌아보며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아내로 산 것이 아니라 밤에 하녀로 살았다. 그 문장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그 시기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었고 이 밤들은 훗날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배인순 씨의 결혼 생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살았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많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성공한 재벌 회장이었고 집 안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명령이 되었고 그의 침묵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일정, 사람을 만나는 기준, 심지어 감정의 표현까지도 그의 기준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크게 내지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말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문장 하나면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인순 씨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가수로서 수많은 무대에서 중심에 서 있던 그녀였지만 이 집에서는 언제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의 가장 잔인한 점은 그의 외도가 감정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 명의 여자를 숨기지 않았고 여러 명의 여자를 동시에 자신의 세계 안에 들였습니다. 배인순 씨의 자서전에는 이름 대신 알파벳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배우 J, 가수 L, 어느 날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는 K. 각각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시기와 특징은 너무도 분명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소문이 아니라 집안을 실제로 드나들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더 잔인했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집안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서, 운전기사, 하인들까지도 그 흐름을 알고 있었지만 배인순 씨만이 공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여겼습니다. 남자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늘 그 논리를 전제로 움직였습니다. 배인순 씨는 이 관계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임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에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요소였고 감정은 그 질서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아파해도 울어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인순 씨는 이 결혼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인내도 미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집에서 그녀는 아내이기 전에 침묵을 요구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훗날 그녀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 가장 차가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배인순 씨에게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마지막 끈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3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적막한 집 안에 처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녀의 자리가 넓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조차도 가문의 질서 속에 편입되었고 배인순 씨는 어머니이기 전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며느리이자 침묵하는 아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늘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고 합니다. 울음이 너무 크면 안 돼. 버릇없이 키우면 안 돼.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엄격했고 집 안에서는 그의 말이 곧 기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보다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이 더 익숙해졌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만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나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생활 방식, 사람을 만나는 기준까지 모든 결정에는 가문의 시선이 먼저 놓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만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며 이불을 덮어주고 나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부족해도 맘마는 진짜야. 그 말은 아이들을 위한 위로이자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녀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밤의 풍경을 아이들이 언제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들 방문을 더 세게 닫고 혼자서 거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이들만큼은 보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는 스스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말수가 줄어들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선택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녀를 버티게 한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 생각을 하는 것, 그 일상적인 순간들이 그녀를 다시 하루로 끌어올렸습니다. 훗날 배인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 집에서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세 아들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고 동시에 가장 강한 이유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버텨야 했던 결혼 생활 속에서 배인순 씨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겨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인순 씨의 인생에서 결혼의 불행도 긴 침묵의 세월도 모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진 날, 그녀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장남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소식은 어떤 말로도 준비할 수 없는 형태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집안은 늘 그렇듯 넓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은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죄책감은 이유를 찾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울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위로는 먼 소리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계속해서 아들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노래. 그 모든 장면이 끊임없이 되감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기억에 깊이 남은 것은 아들에게 불러주었던 한 곡의 노래였습니다. 제목은 그때는 그저 노래였고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멜로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진짜 이별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배인순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노래가 아이에게 들려준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녀의 남은 생을 관통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들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아이가 있을 것만 같았고 그 기대가 무너질까봐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걸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고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 시기에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고 살아있는 자신이 아이를 2번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다시 붙잡은 것은 막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눈을 감는 것은 더 큰 죄라는 생각이 그녀를 겨우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배인순 씨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장남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산산이 부셨지만 동시에 남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고 아마도 평생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의 배인순 씨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다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1998년 이혼은 배인순 씨에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22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집을 나왔을 때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기보다 텅 빈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약 5년 동안 그녀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피했습니다. 그 시간은 회복이라기보다 자숙에 가까웠고 스스로를 벌주는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결단한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2003년 배인순 씨는 오랜 침묵을 깨고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 사람들은 그것을 자서전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자전소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지웠지만 시간과 사건은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재벌가의 안방에서 벌어진 일들을 글로 옮겼습니다. 외도를 눈앞에서 보아야 했던 밤들, 침묵을 강요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아내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현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수없이 펜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써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책이 출간되자 세상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언론은 충격적인 고백이라 불렀고 대중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훗날 이 시기를 두고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그 대가로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남과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를 폭로한 책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족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은 그녀를 깊은 죄책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장남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혼으로 한 번 무너지고 고백으로 다시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말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로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상실을 낳기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선택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대신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시간대였습니다. 자유와 고립, 해방과 죄책감이 동시에 존재했고 어느 하나도 완전히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배인순 씨는 더 이상 피해자라는 말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한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했고 그 후유증까지 끌어안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배인순 씨는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 안에만 머물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마음속 공허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가 떠올린 것은 화려한席이나 무대가 아니라 아주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작은 가게였습니다. 이름을 크게 알릴 생각도 돈을 많이 벌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이 되면 마이크를 잡고 몇 곡을 부를 수 있는 곳, 누군가 조용히 들어와 음악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테리어를 맡아주겠다는 사람,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사람,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까지 주변에는 갑자기 많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배인순 씨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거의 잊은 상태였습니다. 긴 결혼 생활과 고립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계산법과 거리를 둔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만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고 그 말은 곧 약점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설명과 다른 지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이 중요한 고비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조금만 더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또 다른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다 사기꾼 같았어요.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오래 버티지 못했고
문을 닫는 날, 그녀는 한참 동안 불이 꺼진 공간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노래를 하며 다시 숨을 쉬고 싶었던 바람은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 시기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고 밤이 되면 혼자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그 질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고 살아있는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닥에서 그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배인순 씨는 아주 느리게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무대도 가게도 아닌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부터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시기, 배인순 씨를 다시 이 세상에 붙잡아 둔 것은 거창한 희망도 음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도 분명한 존재, 막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후 무너진 삶 속에서 그녀는 종종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는 실패와 상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점점 또렷해질 때마다 문득 떠오른 것이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부르던 엄마라는 한마디, 별일 아닌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던 얼굴. 그 평범한 장면들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눈을 감는 건 또 다른 죄야. 그 문장은 결심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붙잡는 끈에 가까웠습니다. 장남을 잃은 뒤 그녀는 이미 한 번 어머니로서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있었고 남아있는 아이에게서마저 도망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은 무사히 보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사소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오늘도 버텼어. 아이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한 문장을 하루의 결산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녀를 특별히 위로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배인순 씨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말자. 그 다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일 하루를 넘기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성공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엄마로 남아야 한다는 책임이 그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아들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그 말 속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에 대한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배인순 씨를 구한 것은 세상의 박수도 명예도 아닌 한 아이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무대도 재벌가의 대저택도 배인순 씨의 일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녀의 현재를 묻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여전히 노래를 부르느냐고,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그 질문들 앞에서 그녀는 늘 잠시 멈춥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잃고 얻은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배인순 씨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자주 나서지 않고 필요할 때만 아주 가볍게 모습을 비춥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던 시절과 달리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하루의 속도를 스스로 정합니다. 누군가의 일정표가 아닌 자신의 호흡에 맞춘 하루. 그녀는 그것을 이제야 얻은 자유라고 부릅니다. 재산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22년의 결혼과 25억 원, 그리고 그 이후의 실패와 손실을 거치며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넉넉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보호막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돈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삶은 크지 않지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택시를 탈지 말지를 고민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걷는 시간마저도 자신에게 허락합니다. 노래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무대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확인처럼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옵니다. 가끔 마이크를 잡을 때면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한 곡을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무대를 내려옵니다. 그녀에게 성공은 다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결혼, 무너진 사업, 잃어버린 시간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지금의 배인순 씨가 도달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운의 여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호칭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빅만으로 설명되기에는 그녀의 삶에는 너무 많은 선택과 버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왔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산이에요. 화려함을 내려놓고 침묵을 통과해 다시 숨을 쉬는 법을 배운 사람. 지금의 배인순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시대의 아이콘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